안녕하세요. 핑크노트 꼭쌤입니다. 네, 2022년 가을 시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가을 시험 대비 마지막 마무리 개념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많이 빈출됐던 문제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방광세척인데요. 자, 요거는 전립선 수술 후에 세척에 대한 내용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생리식염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멸균 증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할 때 용도가 다르다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생리식염수는 기본적으로 점막에 닿는 경우, 그래서 방광세척일 때도 당연히 쓰지만 이거 말고도 의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장세척, 아니면 상처 세척을 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관, 절개관이 있는 경우에 기관 절개관에 그 흡인할 때 네, 한번 통과시키는 용액으로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쓴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래서 점막이 닿는 부분들은 생리식염수를 쓰고 멸균 증류수는 용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고압, 증기, 멸균기 쓰고요. 그리고 산소 습윤병, 네. 그리고 가습기도 멸균 증류수 사용하고요. 거기에다가 유치동요관 할 때 풍선 불죠. 네. 그때도 멸균 증류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르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소양감 간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소양감은 언제 많이 생기냐면 일반적으로 발진성 질환에서 많이 생기죠. 자, 발진성 질환이다라고 하면 수두, 가장 소양감 간호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홍역, 풍진, 성홍열 요런 아이들이 발진성 질환이고요. 요거 말고도 폐쇄성 황달이라고 해서 소양감을 특징으로 하고 회백색 대변을 보는 황달 있죠. 요런 아이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피부 질환들이 소양감을 호소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간호로는 중요한 거 시원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다양한 목욕이 있습니다. 전분 목욕 있고요. 중조 목욕 있고 미온수 목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미온수 목욕의 온도는 좀 시원하게 해열을 목적으로 할 때와는 좀 다른데요. 해열을 목적으로 할 때는 체온에서 2도를 빼지만 얘는 대략 27도에서 37도 정도 사용하고요. 필요하다면 보습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약물도 쓸 수 있죠. 그런데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면은 부작용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졸음, 그리고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혈 부작용인데요. 자, 우리가 수혈이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발열이에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죠. 아나필락시스.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거는 다른 간호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환자가 어떤 간호 행위 중 불편감을 호소해요. 이게 뭐 통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간호는 무조건 중단이에요. 그래서 수혈도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중단해라. 이걸 가장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불편감을 느끼면 중단한다 라고 봐주시고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혈당 간호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아주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저혈당이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표적인 큰 특징이 발한이에요. 땀이 많이 납니다. 글씨를 좀 다시 쓸게요.
네, 대표적인 증상은 발한, 땀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진전이라고 해서 손떨림이 심하고 그리고 아주 심한 공복감이 든다 그러면 그때는 저혈당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때 간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먼저 의식이 있느냐, 의식이 없느냐. 의식이 있으면 경구로 단당류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경구로 절대로 줘서는 안 되죠. 그때는 뭘 해준다? 그쵸. 50% 포도당을 주사해 줍니다. 또는 글루카곤을 주사한다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가 저혈당 간호고요. 자, 급성 통증 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해서 교감신경계 반응 나왔어요. 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먼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동공이 확장, 그리고 순환기계 관련돼서 저 심장의 수축력이 증가되죠. 그리고 맥박수도 증가합니다. 혈관이 수축하죠. 그리고 기관지는 이완되고요. 그래서 많은 양의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방광이 이완된다. 그래서 소변이 마렵지 않도록 좀 느낌을 좀 이렇게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없애줄 수 있는, 그래서 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긴장도가, 아이고 글씨가 난리도 아니네요. 네. 근육의, 죄송합니다. 저희 꼬맹이 목소리 들어갔어요. 긴장도가 상승하게 돼요.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기에 발한이 증가하는, 요게 대표적인 교감신경계 반응이에요. 그러면 줄어드는 기능은 뭐가 있느냐? 줄어드는 기능은 소화기계 줄어들죠. 그쵸? 소화기계,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탈 분비 줄어들고요. 누선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면 손에는 땀이 차고 입은 바짝바짝 마른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반응되면 이런 아이들이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방의 금기인데요. 침, 뜸, 부항이 가장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고 이 아이들은 대부분 경혈에다가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부항을 하게 되죠. 공통된 금기가 있어요. 먼저 술에 취한 경우, 그리고 출혈. 근데 출혈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로 많이 표현하는 게 정맥류. 정맥류는 혈관이 늘어진 거라 얘는 터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피부 질환이라던가 뭐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부위는 놓지 않죠. 거기에다가 술에 취한 경우는 아까 했고요. 몹시 배가 고픈 경우 또는 몹시 배가 부른 경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쇠약한 경우 또 하지 않죠. 얘네들이 공통 금기예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만약에 뜸이다 라고 하면 얘는 온열, 따뜻한 온유법이잖아요. 그래서 뜸은 고열 환자에게는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항인 경우에는 골절 환자에게는 하지 않는다. 왜냐면 부항은 음압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뭐 골절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혹시나 잡아당겨져서 2차 손상 고려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질환별 시기인데요. 대부분 저는
적게 먹어야 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순환기계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염 그리고 저지방이 보통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소화기계라고 한다라면 증상이 설사다 그러면 저잔여식이를 합니다. 근데 저잔여식이란 주로 섬유질과 유제품을 제한하는 시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간과 관련된 거 많이 나오죠. 간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염, 알부민 때문이죠. 알부민 생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염식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지방, 이거는 담즙 때문에 담즙 생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성운수가 있다 그러면 저단백, 요렇게. 또 간성운수 아닌 경우라면 저단백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덤핑 신드롬 많이 나오는데요. 덤핑 신드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탄수화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질환이 또 많이 나오죠. 그럼 신장 질환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허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한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허용하는 게 탄수화물과 그 다음에 철분, 이거는 권장한다 라고 보시고요. 만약에 단백뇨가 많이 빠지는 경우, 대표적으로 신장 증후군 있거든요. 신장 증후군이라면 여기에 더하기 단백질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약물 부작용인데요. 우리가 많이 나오는 약물 중에 먼저 아스피린 있어요. 아스피린이다라고 하면 그냥 출혈이라기보다는 위장 출혈과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강심제 있습니다. 디곡신, 디지톡신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톡신. 이 아이는 섬액. 그리고 강심제와 함께 맨날 나오는 아이죠. 마약성 진통제. 자, 마약성 진통제는 서호흡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항응고제라고 해서 헤파린, 와파린 있죠. 자,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출혈. 자, 그리고 항결핵제를 좀 묶어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저는 스프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스트랩토마이신 청신경장애. 청신경장애니까 난청과 더불어서 현운, 어지럼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고. 피라지나마이드라고 합니다. 피라지나마이드. 간독성이고요. 에탄부톨. 시신경. 시력저하라고 그냥 쓸게요. 에탄부톨, 시력저하. 그 다음에 리판핀이죠. 리판핀은 사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약 색깔 때문에 오렌지색 소변. 그 다음에 피라지나마이드, 에탄부톨, 이소나이아지드. 말초신경염이고요. 그리고 항히스타민.
같은 경우에는 졸음과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말고도 약들이 있긴 한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런 약물들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의료 폐기물입니다. 자, 지금 도형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붉은색은 격리 의료 폐기물이고요. 보관은 일반적으로 7일. 대부분은 노란색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근데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상자 형태일 때는 노란색이고요. 이거는 보통 봉투 형태일 때 검은색입니다. 얘네는 일반 의료 폐기물, 그 다음에 손상성, 그 다음에 병리계, 혈액 관련 대부분 다 들어가죠. 보관일수는 일반적으로 15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손상성만 30일이죠. 자, 요거는 재활용하는 아이, 재활용하는 조직, 녹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상인데요. 독사나 벌, 개에게 물렸을 때 먼저 독사에게 물렸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 심장으로 독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정맥을 차단한다. 그리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그리고 움직이지 말아라.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벌 같은 경우에는요. 벌은 벌침을 제거한다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카드로 긁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드로 긁어서 침 제거합니다. 핀셋이나 손톱은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리고 벌에 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나필락시스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아나필락시스라는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한다 라고 보시고요. 자, 개에 물렸을 때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선 소독해야 돼요. 상처를 소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개를 잡아서 관찰한다. 그래서 7일 이내 사망하면 그때는 광견병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괜찮으니까 일반적인 상처 간호 위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사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순서 기억하시죠? 먼저 전원입니다.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해요. 자, 패드 부착은 자, 환자 오른쪽 쇄골 아래 그리고 왼쪽 가슴에서 겨드랑이 있는 이렇게 두 개의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를 부착하면 리듬을 분석하죠. 그리고 제세동이 필요하면 충전이 되고 나서 제세동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버튼 누르기. 그리고 다시 심장 압박을 하면 이 자동 제세동기가 알아서 2분마다 리듬을 분석할 거예요. 리듬 분석해서 제세동이 필요하면 다시 충전하고 제세동.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요 리듬 분석과 제세동 버튼 누를 때 환자에서 손 떼야 되죠. 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쇼크 환자 간호예요. 자, 쇼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뭐 해줘라? 그쵸? 쇼크 체위 또는 변형, 네, 트렌데렌버그. 또 저 혼자 웃고 있네요. 그림을 너무, 그죠? 정성스럽게. 상체는 수평, 다리만 올려주죠? 쇼크 체위라고도 하고. 변형된 트렌데렌버그라고 하죠? 렌버그. 자, 그 다음에 뭐 해주죠? 이렇게 쇼크 치해를 취해주고 나서는 얇은 이불 등으로 보온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준다?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 의식이 있으면 경구로 수분 공급해 주시고요.
의식이 없으면 그때는 꼭 금식하셔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 관찰해서 119 올 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이 사람이 쇼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표적인 쇼크의 증상 4가지가 있습니다. 저혈압, 빈맥, 얕고 빠른 호흡, 그리고 차고 축축한 피부. 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 사람이 쇼크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신생아 반사에 대한 게 있는데요. 신생아 반사에 먼저 모로 반사라는 게 있죠. 모로 반사, 아이를 깜짝 놀라게 하거나 쿵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머리 위치가 바뀌면 아이가 이렇게 뭔가 팔과 다리를 들어서 앉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거고요. 포유 반사, 젖찾기 반사라고도 하는데 입 주위에 뭐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고개를 자극이 있는 쪽으로 돌리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바빈스키 반사는요. 발바닥을 슉 간지르게 되면 발가락을 쫙 벌리는 거, 벌렸다 오므리는 거 바빈스키 반사고요. 그 다음에 잡기 반사라고 하는 거는 손 안에다가 손은 이제 뭔가를 주면은 이렇게 주먹을 주게 되는 거 잡기 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긴장성 목 반사, 긴장성 목 반사. 요것은 아이가 고개를 돌리는 쪽으로는 뻗고 나머지는 구부리는 거. 이렇게 다리 너무 이상하게 뻗었네요. 네, 다리 이렇게 뻗지 말고 여기 구부리고 고개를 돌린 쪽은 조금 뻗고 그래서 펜신 자세라고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빨기 반사. 빨기 반사는 말 그대로 입에 이렇게 뭔가 손을 이렇게 딱 대면 얘가 쪽쪽쪽쪽 빠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하게 되죠. 신생아 반사들 볼 수 있고요. 특히 모로 반사는 쇄골골절 시 모로 반사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 쇄골이 골절됐다. 태어났을 때 그러면 오른쪽에 모로 반사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빈스키 반사는 뇌신경에,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때 나타나기도 한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분만의 단계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는데요. 자, 1단계는 자궁이 10cm까지 개대될 때가 1단계이고요. 자, 이때에 진진통이 나타나는데 진진통은 특징이 우선 규칙적이고요. 그리고 간격이 짧아지죠. 강도는 심해집니다. 그리고 완화 요인이 없어요. 완화 요인이 없다는 거는 뭐 걸으면 완화된다라던가 뭐 자세를 바꾸면 완화된다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인데요. 2단계는 태아 만출. 그리고 3단계는 태반 만출. 그 다음에 4단계는 휴식기인데요.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고 나서 휴식하는 시간인데, 자, 이 휴식기에 24시간 이내 열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상이다라고 봐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임신성 고혈압 많이 나오죠. 자, 임신성 고혈압은 특징이 고혈압, 단백뇨, 그리고 부종, 체중 증가. 그래서 혈압도 재야 되고 단백뇨 검사도 하고 체중도 측정하죠. 자, 여기에 제가 전신 국소전 경련을 쓴 이유는 임신성 고혈압은 대표적인 전신 경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도 유지죠. 네, 이와 비슷하게 전신 경련이 일어나는 아이,
아동에서 고열에 의한 열성 경련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파상풍 있죠? 파상풍도 전신경련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질발작. 요런 아이들은 전신경련이기 때문에 기도 유지를 해주시고요. 반면에 국소적인 경련이 있어요. 고온에서 일어나는 경련인 열경련이죠. 열경련인 경우라면 기도 유지 필요 없죠. 네, 기도 유지 아닙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냐? 얘는 우선 시원한 곳으로 옮긴 다음에 수분과 염분 보충해 주시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전신경련이 일어날 때 마사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경련 부위 마사지 하셔도 돼요. 왜냐면 국소적인 경련이기 때문에 경련 부위 마사지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압력 상승 예방, 눈, 귀, 복부, 머리, 눈, 안압, 귀는 뭐 귀 안에 압력이고요. 수술 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복부는 보가, 머리는 두개강 내압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압력을 올리지 않는 방법, 공통적으로 먼저 해당 부위를 상승시킬 거예요. 그래서 뭐 백내장 수술을 했다. 그럼 머리 숙이지 말아라.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힘 주는 거 안 할 거예요. 힘 주는 걸 안 한다. 그 얘기인 즉슨 변비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무거운 물건 들지 않죠. 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코풀기 안 합니다. 네, 이런 것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적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것들 다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존산소인데요. 용존산소 DO라고 하죠.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입니다. 그래서 용존산소 기준으로 잡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깨끗한 물은 맑고 차고 DO가 높습니다. 자, 이 아이는 BOD 그리고 COD와 반대로 가죠. BOD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세균이 소모하는 산소량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데 지저분한 물일수록 산소를 많이 소모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물에서는 BOD가 높고요. 반면에 깨끗한 물에서는 낮죠. COD는 화학물질, 산화제라고도 하죠. 산화제가 물을 깨끗이 하는데 소모되는 산소량. 깨끗한 물에는 이렇게 유기물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화학물질이 많이 활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물에서는 BOD, COD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죠. 얘는 사회보장 중에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제도를 통해서 보장을 받는 건데요. 특징에 제3자 지불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제성이 있다. 강제가입이다.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얘는 1년 단위의 단기적 성격이에요. 매년 급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매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런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할 거예요. 하지만 혜택은 동일하게 받죠. 그래서 동일 또는 균등한 혜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혜택을 우리 보통 급여라고 하는 용어로 써요. 그래서 급여는 균등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도 봐주시고요. 참고로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에 대한 거 다양한 토론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집단 또는 그룹 또는 원탁토의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자, 이 아이는 소규모 인원이 모두 참여해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거고요. 청중이 있는 토론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배심토의가 있고요. 그리고 심포지엄이 있는데요. 자, 배심토의의 키워드는 그죠? 상반된 의견을 가진 패널.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사회자, 발표자, 청중이 모두 전문가.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단토의, 다른 말로 버즈 세션이라고 하는 아이죠. 와글와글 토의라고도 하는데 여러 분단으로 나뉘었다가 합쳐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네, 키워드가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비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토론을 할 때 비난은 금지예요. 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난은 가치 판단의 유무가 있기 때문에 비난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비판은 해도 돼요. 근데 브레인스토밍만 좀 유일하게 비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세미나도 있고 뭐 프로젝트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우선 이런 토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건교육의 단계가 있는데요. 보건교육의 단계는 도입이 있고요. 전개가 있고 정리가 있죠. 자, 도입 단계의 키워드는 흥미 유발, 그리고 죄송합니다. 주의 집중, 네, 이렇게 목표 제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거 도입 단계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개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계적으로 내용 전달한다. 내용 전달.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정리 단계에서는 요약과 정리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단계별 평가, 여러분들 진단평가, 형성평가, 그 다음에 총괄평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진단평가, 교육을 하기 전, 형성평가, 교육 중, 수시로, 총괄평가, 교육이 모두 끝난 후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넘어갔네요. 자, 가정방문 우선순위 중요하죠? 감수성이 높은 집단 먼저고요. 그 다음에 개인보다는 집단이 먼저. 네, 집단이 먼저. 자, 그 다음에 만성보다는 급성질환이 먼저. 알고 있는 환자보다는 의심되는 환자 먼저. 구환자보다는 신환자 먼저. 이렇게.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낮은 집단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방문 우선순위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재가급여, 시설급여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나오죠. 네, 이게 펜이 지금 말을 잘 안 듣네요. 죄송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나오는데요. 집에서 혜택을 받는 걸 재가급여라고 하고, 재가급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방문, 간호가 있죠. 자, 근데 방문 간호의 자격은 2년 경력의 간호사, 3년 경력에다가 70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간호조무사, 그리고 치위생사, 이렇게 세 부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문 요양이 있어요. 방문 요양은 보통 가사 지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요양보호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 목욕, 그 다음에 단기보호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9일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주야간 보호 있죠? 주야간 보호. 네, 이런 것들이 재가급여에 들어가게 되고요. 시설급여 항목으로는 노인 요양 시설에 입소하거나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에 입소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시설급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발진성 질환인데요. 아까 소양감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홍역. 홍역의 키워드는 코플릭 반점이 입안에 이제 생기는 게 키워드고, 발진이 귀 뒤에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자, 수두의 특징은 발진 양상의 변화인데요. 구진이었다가 이 아이가 수포로 됐다가 터지면서 가피, 즉 딱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엄청 가려워요. 자, 그 다음에 풍진도 발진성 질환인데 얘는 발진이 정말 빠르게 났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풍진을 이야기할 때 발진성 질환보다는 모성에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 태아에게 위험하다. 이걸 많이 강조하죠. 임신 초기 태아에게 위험하다라고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성홍열 많이 나오는데 성홍열은 원인이 연쇄상 균입니다. 그래서 얘는 예방접종이 없어요. 나머지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자, 성홍열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딸기혀가 키워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정신장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PTSD라고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고 이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알고 계시는 조현병. 조현병의 특징은 망상과 함께 환각입니다. 환청이나 환시가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해리장애. 해리장애는 분열된 자아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불안, 공포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뭐 편집증, 강박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서 이 정도 시험에 나왔던 아이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화기계 감염병인데요. 대부분 2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시 잘 쓸게요. 2급에 들어가게 되고 오염된 물이나 음식에 의해서 생기고요. 장, 콜, 파, 새, 장, A라고 해서 장티푸스. 자, 이 아이의 키워드는 우선 위달 테스트라고 하는 혈액 검사로 진단한다. 그리고 계류열, 섬액, 장미진이 키워드고요. 콜은 콜레라죠. 네, 쌀뜨물 같은 설사.
그런데 복통은 별로 없어요. 파라티푸스는 약한 장티푸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이죠. 세균성 이질은 혈성, 점액성 설사. 복통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자, 키워드로는 5157이라고 하는 아이 있고요. 덜 익힌 소고기, 용혈성 요독증, 뭐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징이 바이러스성 간염이죠. 얘는 황달이라고 하는 거, 피로감, 뭐 이런 것들이,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네요. 자, 인구 피라미드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0에서 14세, 그리고 65세 이상 곱하기 2배, 2배죠. 이상 곱하기 2.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더 크다. 그러면 피라미드형. 피라미드형은 다산다사라고 하죠. 두 번째, 같다. 그러면 종형. 종형은 소산소사, 적게 낳고 적게 죽고요. 안정적입니다. 인구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0에서 14세, 유선윤이 더 작아요. 항아리형입니다. 항아리형도 소산소사인데 다만 얘는 인구가 감퇴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이고. 저 혼자 신났습니다. 감퇴. 자, 우리나라는 지금 항아리형에 들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에서 64, 경제활동 인구죠. 경제활동 인구와 그 다음에 전체 인구의 50% 이렇게 나누죠. 얘가 더 크다. 경제활동 인구가 더 많다. 그러면 별형, 도시형이라고도 하고요. 얘가 경제활동 인구가 적다. 그럼 그때는 호로형 또는 기타형이라고 하죠. 이 아이는 농촌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낙상 예방인데요. 낙상이다 라고 하는 거는 꼭 떨어지는 게 아니죠. 떨어지는 것 더하기 미끄러지는 것, 넘어지는 것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난간, 침상 난간 중요하고요. 두 번째, 바닥에 물기 제거하셔야 돼요. 오늘따라 펜이 너무 필기감이 안 좋네요. 저 좀 빨리 써서 그런가 봐요. 잠시만요. 바닥에 물기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밤에 소등하면 간접 조명을 사용한다. 특히 어떤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되냐면 보행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귀, 청신경 장애가 있는 경우 어지러울 수 있어요. 또는 시력의 저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항상 낙상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심폐소생술 기본적으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면 흉부 압박만 하죠. 그래서 흉부 압박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성인의 흉부 압박의 깊이는 5cm 그리고 아동 보통 8세까지 이야기합니다. 4에서 5cm 영아 생후 1년이죠. 4cm의 깊이를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압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압박하는 부위는 흉골이 있다라면 하부 2분의 1 지점을 압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리와 역격리인데요. 자, 격리는 감염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역격리는 면역이 저하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다른 말로 보호격리라고 하고요. 자, 역격리에 격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격리 의료 폐기물 통에 물건을 버려야 되지만, 역격리했던 사람들은 격리 의료 폐기물통 아니죠. 네, 역격리는 이거는 따로 폐기물통을 격리 의료 폐기물통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가지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고요. 얘네들은 다 내과적 무균술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멸균법 있는데요. 우선 고압증기 멸균법 있죠? 가장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얘는 드레싱 세트 같은 스테인레스로 되어져 있는 기구나 면직류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열멸균 있죠? 건열멸균은 바세린 거즈 또는 파우더, 유리 이런 것들 멸균하고요. 그 다음에 이오가스 멸균은 플라스틱, 주사기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고무, 그래서 뭐 카테터 종류 이런 것들은 이오가스 멸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저는 크게 어떤 멸균법에 어떤 도구들이 들어가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치료적 의사소통인데요. 자, 치료적, 비치료적 많이 질문이 나오던데요. 치료적 의사소통은 우리 몇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먼저 공감이 필요하고요. 잘 듣는 경청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침묵 필요하고요. 질문을 할 때는 단답형이 아닌 개방적 질문을 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로라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것들, 안심이라던가 조언, 충고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돼요. 칭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편마비인데요. 편마비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옷 갈아입히기 많이 물어보죠. 자, 편마비 환자 옷 갈아입힐 때는 상의 하의 상관없고요. 단추 입고 벗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그리고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또 많이 물어보는 게 휠체어죠. 네. 휠체어는 어디에 둔다? 건강한 쪽, 머리 쪽에 한 45도 정도 기울여서 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행으로 지팡이 많이 물어보네요. 지팡이는 건강한 쪽으로 짚고, 이때 보조자는 어디에? 불편한 쪽에 섭니다. 보조자는 항상 불편한 쪽에 서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팡이로 계단 올라갈 때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자, 그 다음에 계단 내려갈 때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이 순서도 많이 물어보니까 기억해 주세요. 거의 끝나갑니다. 자, 욕창입니다. 욕창 어떤 환자에게 많이 생긴다?
무의식 환자나 아니면 부동 환자에게 많이 생기는데요. 자, 부동 환자에게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욕창은 넓은 부위에 압력을 받는 곳에 생기는 게 아니라 국소적으로 압력을 받는 부위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뼈 돌출 부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앙화위인 경우에는 어디 많이 생긴다? 앙화위인 경우에는 엉덩이 쪽에 있는 천골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견갑골, 발 뒤꿈치 이런 데 많이 생기고요. 특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전자 많이 생기고요. 복숭아뼈 이런 곳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하는 체위가 앙하위와 측위이니까 기본 잡아주시고요. 반좌위 같은 경우에도 반좌위도 천골이 잘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앙화위로 천골 부분에 욕창이 있다 그러면 반좌위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상목욕도 자주 물어보죠. 온도는 43에서 46도고요. 시간은 10분 이내로 짧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머리, 목, 팔, 가슴, 복부, 다리, 등, 회음부 순이죠. 자, 눈을 닦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눈은 따로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지를 닦을 때는 말초에서 중심부 또는 원위에서 근위로 닦는다. 많이 물어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어머, 벌써 끝났네요. 네,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벌써 종료됐네요. 좀 더 많은 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시간이 벌써 요만큼 했는데도 거의 1시간 가까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제가 주로 학원에서 뵙는 분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꼭 자신감 갖고 마무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분 한 분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언제나 응원하고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건강 잘 지키셔서 마무리 잘 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